1987년 3월 2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허름한 남산장 여관 203호. 굳게 닫힌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익숙한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썩은 술 냄새와 죽음과 같은 무거운 정막뿐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14개의 빈 소주병 사이, 병마로 인해 복수가 차올라 퉁퉁 부은 배와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를 가진 한 중년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의 얼굴에는 거친 숨소리만 간신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코미디 황제의 마지막은 병원이 아닌 낯선 여관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얼굴, 특유의 툭 튀어나온 그 커다란 눈망울은 온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며 배꼽을 잡게 했었습니다. 그는 이기동이었습니다. 코미디의 황제. 한때 대기업 총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였고 대통령보다 더 큰 박수갈채를 받았던 전설적인 인물. 수백만 국민에게 기쁨을 주었던 천재 광대가 도대체 왜 이토록 처참하고 고독한 관방 구석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해야 했을까요? 저 14병의 소주병은 과연 역사의 어떤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무관의 제왕, 이기동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풀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기동의 삶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페이소스, 그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기원은 그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1935년 2월 15일 황해도 재령군. 드넓은 재령 평야가 펼쳐진 그곳에서 이기동은 부유한 중농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였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풍요로웠습니다. 아버지 이종수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농부였고 어머니 김씨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린 기동은 동네에서 소문난 장꾸러기였습니다.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유난히 크고 툭 튀어나온 눈망울로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동네 사람들을 웃기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웃음은 그에게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순수한 유희였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소년에게 평화로운 성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이 그어지며 한반도는 이념의 대립으로 갈라졌습니다. 황해도 재령은 북쪽 정권의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지주계급이나 다름없었던 그의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숨죽여 살아야 했던 그 불안한 공기가 소년의 정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전쟁은 15살 사춘기 소년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습니다. 초기에는 전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인민군에 치여서 숨죽여야 했지만 그해 겨울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1.4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기동의 가족은 피난 보따리를 싸들고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흥남 부두로 혹은 서해안의 뱃길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수백만 인파 속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찢어지는 추위, 끊임없이 들려오는 포성, 길게 버려진 시체들. 소년 이기동은 그 참혹한 풍경을 눈에 새기며 걸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피난길의 혼란 속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실종이었습니다. 피난민의 인파에 휩쓸려 아버지가 손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폭격 속에 변을 당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기동,
그리고 형제들은 망망대해 같은 인파 속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 목 놓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찬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15 소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이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산비탈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거리는 구호물자를 얻으려는 사람들, 가족을 찾는 벽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기동 가족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급받는 꿀꿀이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시절. 배고픔은 낭만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형편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최종 학력 초등학교 1학년 중퇴. 그것이 이기동의 이력서에 남은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책가방 대신 구두 닦는 통을 메고 부산의 거리를 누볐습니다. 미군들이 지나가는 길목, 국제시장통, 부산역 앞.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슈샤인, 슈샤인. 작은 체구의 소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형들에게 두들겨 맞기 일쑤였고 구두약이 묻은 손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어야 했습니다. 손님이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길질을 하면 그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죄송하다고 빌어야 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하루는 건달들에게 돈을 뺏기고 퉁퉁 부은 얼굴로 판잣집에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배고픔,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현실에 대한 원망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순박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그날따라 매서웠습니다. 기동아, 울지 마라. 울면 배가 더 고픈 법이다.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할수록 너는 웃어라. 웃어야 산다. 징징거린다고 누가 밥 한 숟가락 더 주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마치 벼락처럼 소년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울면 배고프다. 웃어야 산다.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적인 교훈이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희극인을 탄생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기동은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슬픔을 감추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뜨고 과장되게 웃는 연습. 그의 코미디에서 느껴지는 그 처절한 에너지는 바로 이 부산 피난 시절 생존을 위해 벼려낸 칼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멈췄지만 가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된 이기동은 여전히 막노동판과 구두닦기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1957년 그의 인생을 뒤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클럽들이 선겁 중이었습니다. 달러가 도는 그곳은 별천지였습니다. 이기동은 콜롬비아라는 이름의 미군 클럽에 자벽부로 취직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술병을 나르고 미군들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구의 미군들 틈에서 158cm의 이기동은 눈에 띄지 않는 존재, 혹은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짓궂은 미군들은 그를 쇼티라 부르며 괴롭히곤 했습니다. 머리를 툭툭 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기동은 화를 내는 대신 넘어지는 순간을 이용해 우스꽝스러운 몸짓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침대로 몸열감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어느 날 밤 클럽은 술에 취한 미군들의 소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밴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그때 한 취객이
테이블을 치우던 이기동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날아오는 맥주병을 본 순간 이기동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체동물처럼 허리를 꺾고 눈알을 튀어나올 듯이 불아리며 엉덩이를 쑥 내밀고 넘어질 듯 말 듯한 기묘한 동작으로 병을 피했습니다. 그 동작은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보다 더 리얼하고 제리 루이스의 표정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순간 클럽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벌했던 분위기가 일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미군들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저 녀석 봐. 저 녀석 진짜 웃기는 놈이네. 환호성이 쏟아졌습니다. 이기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환호였습니다. 무시와 매질 대신 박수와 웃음이 쏟아지는 순간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클럽의 지배인은 이기동을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빗자루는 놓고 무대에 올라가. 그냥 아까 했던 거 그거 계속해. 그렇게 그는 정식 코미디언이 되었습니다. 예명은 리틀 조이, 작은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언어는 몸이었습니다. 그는 미군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막춤을 추고 누나를 굴리고 일부러 넘어지며 그들의 향수를 달래주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가진 한국 청년이 전쟁을 수행하러 온 이방인들을 웃기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속에서 이기동은 깨달았습니다. 웃음은 국경을 넘고 계급을 넘고 무엇보다 나의 가난을 넘어서게 해주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부산 바닥에서 리틀 조이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입소문은 빨랐습니다. 콜롬비아 클럽에 가면 기가 막히게 웃기는 땅꼬마가 있다더라. 다른 미군 부대에서도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산을 넘어 대구, 외관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쇼를 했습니다. 당시 쇼단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트럭 칸에 짐짝처럼 실려 이동해야 했고 밤무대의 거친 생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동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순간만큼은 배고프지 않았으니까요. 이 시기 그가 만난 사람들은 훗날 한국 연예를 주름잡는 거목들이었습니다. 원로 배우 황정순, 코미디언 이미춘 같은 이들이 당시 미팔군 쇼단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이기동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대본도 없이 연출도 없이 오로지 동물적인 감각 하나로 관객을 요리하는 그의 재능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1961년 26살이 된 이기동은 더 큰 물을 찾아 서울로 상경합니다. 미팔군 쇼단의 메이저리그라 할 수 있는 서울 명보극장 쇼단의 정식 멤버로 스카우트된 것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 그리고 막 태동하기 시작한 텔레비전 방송국들의 움직임. 시대는 바야흐로 격병일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5점 16 군사정변이 일어나 사회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지만 대중문화를 향한 욕구는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시대를 넘어 TV 시대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이기동은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와 그 안에 든 광대 의상 몇 벌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부산과는 또 다른 정글이었습니다. 전국의 날고기는 예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의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아야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못나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월감을 느끼며 웃게 만들까? 그는 자신의 신체적 약점인
작은 키와 튀어나온 눈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눈을 억지로 더 크게 뜨는 연습을 하느라 눈의 실핏줄이 터지기 일쑤였고, 무릎을 굽혀 걷는 연습을 하느라 관절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3년 대한민국 방송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주도하여 설립한 민영방송국 동양방송이 개국을 준비하며 대대적인 연기자와 코미디언 모집에 나선 것입니다. 이른바 제1회 TBC 개그 콘테스트. 이것은 음지에 있던 밤무대 코미디언들이 양지의 브라운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이기동은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냈습니다. 심사위원석에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와 연출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가 자신의 장기를 뽐냈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습니다. 뻔한 만담, 뻔한 성대모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호표를 단 작은 사내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참가번호 105번 이기동입니다. 반주는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심사위원석으로 돌진할 듯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적인 눈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흰자위가 다 드러나도록 눈을 까뒤집으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괴상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웅야야, 눈깔 빠질라. 심사장은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코미디 문법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점잖은 풍자도 아니었고 말재주를 부리는 만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초적인 에너지의 폭발이었습니다. 괴상한데 웃겼습니다. 불쾌한 듯하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자 봇물 터지듯 폭소가 이어졌습니다. 이기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대 바닥을 구르며 자신이 군대에서 겪었던 기합받는 장면, 술 취한 아저씨 흉내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합격, 대상, 심사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이기동은 제1회 TBC 개그 콘테스트의 대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전속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금 30만 원. 당시 쌀 한 가마니가 3,000원 정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쌀 100가마니에 해당하는 거금이 단번에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꿀꿀이죽을 먹던 소년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드디어 텔레비전이라는 날개를 달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흑백 브라운관 속으로 들어간 이기동. 이제 그의 무대는 미군 클럽의 좁은 스테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안방극장이 그의 무대였습니다. 바야흐로 1960년대 중반 한국 코미디의 황금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삼룡, 서영춘, 구봉서, 그리고 막내 격인 이기동이 서 있었습니다. TBC의 전속 코미디언이 된 이기동은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당시 방송국 PD들은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동의 기괴하고 파격적인 개그 스타일은 당시로서는 모험이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 TV 앞에 모여 앉아 오늘 그 눈 튀어나오는 사람 나오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데뷔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선배들 틈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구봉서의 재치, 서영춘의 속사포 입담, 배삼룡의 바보 연기.
이 거대한 산들을 넘기 위해 이기동은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항하는 바보였습니다. 단순히 당하기만 하는 바보가 아니라 억울해하고 대들고 소리치지만 결국은 당하고 마는, 그래서 더 연민이 느껴지는 캐릭터. 이것이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유행어 어디서 개가 짖나는 상사를 향한 혹은 권력자를 향한 소심한 서민들의 반항을 대변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 상사의 잔소리, 고단한 삶에 지친 가장들은 이기동이 화면 속에서 눈을 부라리며 소리칠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욕망을 몸으로 표현하는 대리인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텔레비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은 이제 마을 이장님 댁이나 다방에 놓인 네모난 상자, 텔레비전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마법의 상자 속에서 이기동은 물 만난 고기처럼 펄떡거렸습니다. TBC의 간판 프로그램 웃으며 삽시다는 그야말로 이기동의 동무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녁 밥상을 물리자마자 TV 앞으로 모여들었고 이기동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화면 조정 시간이 끝나고 경쾌한 시그널 음악과 함께 쇼가 시작되면 전국은 웃음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 시기 이기동의 코미디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운명의 파트너가 등장합니다. 바로 비실이 배삼룡입니다. 이기동과 배삼룡,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앙상블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삼룡은 이기동보다 9살이 많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철저하게 모자란 형과 성질 급한 아우씨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배삼룡이 특유의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동네 건달들에게 당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아, 웅야야 하는 괴상한 소리와 함께 이기동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형의 복수를 하겠다며 눈을 부라리고 덤벼들지만 결국은 제 꾀에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주먹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역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은 기가 막혔습니다. 대본에는 단순히 기동이 등장해서 삼룡을 구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두 사람은 그 장면을 10분, 20분의 즉흥 연기로 늘려버렸습니다. 배삼룡이 울상을 지으며 동생아, 나 맞았어 라고 하면 이기동은 형님, 누가 그랬습니까? 저입니까? 아니 저놈입니까? 라며 누나를 사방으로 굴리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겁 많은 강아지가 주인을 지키겠다고 지저대는 모습처럼 애처롭고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을 보며 배꼽을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힘센 놈들에게 매일 당하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못난 형제의 모습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혹은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당시 서민들의 자화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기동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잘 살아보세 구호가 거리에 넘쳐나던 시절, 사람들은 낮에는 공장에서, 논밭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밤에는 이기동을 보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의 유행어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주문이었습니다. 쿵 따라 닥닥 삐약삐약. 이 알 수 없는 의성어는 군사문화에 대한 은유적인 풍자였습니다. 군대 조교의 구령소리 같기도 하고 닭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이 기괴한 리듬에 맞춰 이기동은 제식 훈련을 하듯 딱딱하게 걷다가 갑자기 흐느적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획일화된 규율 사회 속에서 그의 몸짓은 통제되지 않는 자유를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을 외치며 혼자 진흙탕을 구를 때 억눌려 있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디서 개가 짖나 라는 대사는 상사나 권력자에게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을 대신해주는 사이다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바로 꿀밤을 맞고 꼬리를 내렸지만 그 순간의 통쾌함만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면서도 뒤돌아서면 두고 보자 라고 소심하게 복수를 다짐하는 우리네 소시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당시의 수입이 증명합니다. 1970년대 중반 이기동은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연예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출연료 외에도 밤무대 출연, CF 모델료 등으로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서울 강남이 개발되기 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막 들어서던 시절에 그는 최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기사가 딸린 고급 세단을 굴렸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대중은 그를 보며 웃었지만 그는 웃지 못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천재 코미디언이라는 수식어는 그에게 엄청난 압박감이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조금이라도 덜 웃기면 바로 쏟아지는 냉정한 평가. 그는 무대 뒤에서 늘 초조해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날이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풀기 위한 한 잔이었지만 점차 그 양은 늘어갔습니다. 그의 개그 스타일 또한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기동의 코미디는 100% 육탄전이었습니다. 그는 맨바닥에 헤딩을 하고 굴러떨어지고 뺨을 맞고 눈이 빠져라 힘을 주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분장실에 돌아오면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눈 연기는 그에게 극심한 두통과 안구 건조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눈에 힘을 주면 시신경이 상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눈을 부라리지 않으면 관객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대중에게 웃음을 팔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이 무렵 방송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후발주자인 MBC가 코미디 왕국 TB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적인 스카우트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MBC는 막대한 계약금을 미끼로 TBC의 간판 스타들을 유혹했습니다. 의리가 생명이라던 연예계 판도에 자본의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스카우트 파동의 중심에 배삼룡이 있었고 이기동 역시 그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TBC와 MBC 사이의 고소고발, 출연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오가는 진흙탕 싸움 속에서 이기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돈도 좋았지만 자신을 키워준 TV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거액의 이적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방송사 고위층 갈등을 빚기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순수하게 웃음만 생각했던 광대가 정치와 돈의 논리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무대에만 서면 돌변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그는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 등의 프로그램에서 절정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여성 파트너 권기옥과 함께한 콩트에서 그는 땅따리 남편과 키 큰 아내의 케미스트리를 선보이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요, 땅콩이에요. 자신의 단점을 개그 소재로 삼아 승화시키는 그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작은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인들 틈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다람쥐처럼 민첩하고 영리하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겐 친구 같은 존재였고 어른들에게는 귀여운 막내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아, 웅야야를 외치며 이기동 흉내를 냈습니다. 심지어 국어책을 읽을 때도 이기동 톤으로 읽는 장난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잔혹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월 12일 군사 반란을 통해 궁원을 장악하고 사회 전반을 개조하겠다는 명분 아래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기치는 사회 정화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의 억압 속에서 피어난 이기동의 웃음은 새로운 군사정권에 의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군부는 대중문화를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코미디언은 그저 딴따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저속하고 퇴폐적인 문화를 일수한다는 명목해 슬랩스틱 코미디는 저질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의 봄은 짧았습니다.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들어선 국보위는 방송계를 정조준했습니다. 겉으로는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쳐내고 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살생부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 복대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누가 명단에 올랐다더라. 누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다더라. 이기동은 애써 불안을 감추려 했습니다. 설마 나를? 내가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데모를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사람들 웃긴 죄밖에 없는데. 그는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의 순진한 믿음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코미디 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점잖은 척, 유식한 척하는 것을 비꼬고 몸을 사리지 않고 망가지는 그의 개그는 신군부의 엘리트 군인들 눈에는 천박함의 극치로 비쳤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계몽해야 할 방송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기동이 눈을 뒤집고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는 꼬리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가 가진 영향력이었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광대. 독재 권력은 본능적으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존재를 질투하고 경계하는 법입니다. 1980년 여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언론 통폐합 조치와 함께 TBC는 KBS에 흡수 통합되고 수많은 방송인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거나 강제로 둥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TBC의 마지막 방송날, 이기동은 울먹이는 동료들 곁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무대,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고향 같은 방송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직접적인 탄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학 1소 특별 조치의 일환으로 연예계 정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사 기준은 모호했습니다. 저질 연예인. 도대체 무엇이 저질이고 무엇이 고상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오직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기동은 신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출연 금지 연예인 명단. 그 명단의 가장 윗줄에 익숙한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기동 배삼룡.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출연 정지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출입 자체가 봉쇄되는 사실상의 연예계 퇴출 선고였습니다. 그는 방송국으로 달려갔습니다. PD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PD들도 국장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거대한 힘 앞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지만 빌 대상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마이크를 뺏고 조명을 끄고 그를 무대 밖 어둠 속으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기동은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가 나오지 않는 쇼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다 올린 탑이 권력의 손가락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을 것입니다.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를 삼키기 시작한 것은 그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울분을 술로 달랬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다시 땅따리가 되어 거실을 무대 삼아 혼자만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아, 웅야야 벽을 향해 소리치고 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와 자식들의 겁에 질린 눈빛과 한숨 소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전성기는 타이에 의해 강제로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에 불과했습니다. 무대를 잃은 광대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 어떻게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 처절한 몰락의 과정이 1980년대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1년에 새해가 밝았지만 이기동의 시계는 여전히 1980년의 그 차가운 겨울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쫓겨난 그에게 남은 것은 전과자라는 꼬리표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텔레비전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취임식이 화려하게 중계되고 있었지만 이기동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습관처럼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연예면 어디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예면 이면을 장식하던 스타가 사회면의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하는 잊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잃은 광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 웃기는 일만 해왔던 그가 갑자기 기술을 배울 수도 공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이기동이라는 이름 석자, 그리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행어 웅야야 뿐이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그리고 아직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첫 번째 선택은 요식업이었습니다. 서울 신설동 근처에 자신의 유행어를 딴 웅야야 치킨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개업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통닭 맛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사라진 이기동을 구경하기 위해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닭을 튀기다가도 손님들이 부르면 홀로 뛰어나가 어서 오십시오. 웅야야 치킨입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님들은 즐거워했고 그는 짐짓 사장님 흉내를 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공연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사장이 아닌 광대로 대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어이, 땅따리, 여기서 춤 한번 춰봐 라고 소리치면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한 춤을 춰야 했습니다. 닭값 대신 모욕을 팁으로 받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명이라도 받았지만 기름 냄새 쩌든 가게 바닥에서 그는 그저 볼거리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경영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천성이 모질지 못했습니다. 돈 없는 학생이 오면 그냥 닭을 내어주었고 아는 후배가 찾아오면 술상을 거하게 차려주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상 장부는 쌓여만 갔고 재료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동업자라고 접근한 사기꾼들이 가게 수익금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결국 야심차게 시작했던 치킨 사업은 6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뼈아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여기서 무너지면 영영 끝이라는 공포심이 그를 더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당구장이었습니다. 당시 당구장은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내기 당구가 성행하고 건달들이 드나드는 음지의 세계와 맞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 문을 연 당구장 역시 처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기 당구판이 벌어지면 그는 심판을 보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박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판돈을 걸고 결국 빚을 지는 악순환. 당구 휴대를 잡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을 멈추기 위해 그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사업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의 자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전성기 시절 벌어두었던 강남의 집, 고급 승용차. 땅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회장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만이 밤낮으로 울려댔습니다. 경제적 파산은 가장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텔레비전 언제 나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주병을 땄습니다. 1982년, 1983년.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방송 규제는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유독 이기동에게 내려진 빗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영춘이나 배삼룡은 간간히 방송에 얼굴을 비치거나 밤무대 행사라도 뛰고 있었지만 이기동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방송국 PD들 사이에서도 기동이 형은 건드리면 안 돼. 위에서 싫어해. 라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그의 주변을 맴돌던 수많은 친구, 후배, 동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니 인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면 수화기 너머에서는 곤란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형님,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외로움은 그를 더욱 깊은 알코올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술은 기호식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연료였습니다. 눈 뜨면 마시고 취해서 잠들고 다시 깨면 손을 떨며 술을 찾는 나날들. 1914년 무렵 그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유난히 컸던 그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달이었습니다. 복수가 차올라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강영화. 의사는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병원 문 나서자마자 다시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찾아오는 그 끔찍한 맨정신의 고통. 나는 실패자라는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술 먹고 죽는 게 낫지. 이대로는 못 살아. 내가 누군데? 내가 이기동인데. 그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 이기동 아니야? 꼴 좀 봐. 완전히 망가졌네.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동정이든 조롱이든 간에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마지막 재기를 꿈꾸며 지방의 밤무대를 전전했습니다. 서울의 큰 무대는 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에 시골 장터나 변두리 카바레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밴드도 없는 초라한 무대. 관객들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안주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의 밤무대 대기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서 분장을 하던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떨리는 손. 천하의 이기동이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눈물이 분장 위로 흘러내려 검은 눈물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한때 대한민국을 웃겼던, 지금은 좀 같지만 그래도 전설. 땅딸이 이기동을 소개합니다. 한때 좀 같지만. 사회자의 무심한 소개 멘트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갔습니다. 아, 웅야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는 전 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관절이 아파도 구르고 숨이 차도 뛰었습니다. 관객들은 잠시 웃어주었지만 예전과 같은 열광적인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쟤도 늙었네. 재미없다. 노래나 불러라. 냉담한 반응들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받은 꼬깃꼬깃한 현금 몇 푼. 그는 그것을 들고 여관방으로 돌아와 또다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몸이 망가질수록 정신이 혼미해질수록 그는 과거의 영광 속으로 도피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1970년대에 TBC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배삼룡 형님이 옆에 있고 카메라 불이 들어오고 관객들이 환호하는 그 꿈같은 시간 속으로. 현실이 지옥일수록 환상은 달콤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경제는 3조 호황을 맞아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마이카붐으로 넘쳐났고 프로야구가 출범하여 사람들을 열광시켰으며 서울 올림픽 준비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화려해지는 그 세상의 그늘 뒤편에서 1970년대의 아이콘이었던 한 남자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불화도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적 무능과 알코올 중독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여관, 지인의 사무실, 소파를 전전하는 노숙에 가까운 삶. 한때 음마 아파트 몇 채를 살 수 있었던 재력가는 이제 핫밤 묵을 여간비 10,000원을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한 줄기 희망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방의 한 유선 방송에서 그에게 출연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비록 공중파는 아니었지만 정식으로 카메라 앞에 설 기회였습니다. 이기동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아직 나를 찾는 사람이 있어. 보여주자. 이기동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는 술을 줄이고 퉁퉁 부은 얼굴을 마사지하며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대본을 직접 쓰고 낡은 양복을 다려 입었습니다. 재기에 대한 부푼 꿈이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촬영 며칠 전 방송사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침통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을 출연시키면 방송국인가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를 든 이기동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1986년 전두환 정권의 말기, 세상이 민주화를 외치며 변해가고 있었지만 이기동을 향한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그리 두려워서 늙고 병든 광대 하나를 이토록 철저하게 밟아버린단 말인가? 그날 밤 이기동은 그동안 참아왔던 술을 포금했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었습니다. 재기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는 다시 방송국 문턱을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절망은 그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비극의 마지막 장을 향해 치닫습니다. 모든 희망이 차단당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 1987년 민주화의 열기로 뜨거웠던 서울의 거리. 최루탄 연기 자욱한 그 거리 한 구석에서 잊혀진 광대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장소를 찾아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은 뜨거웠습니다. 거리는 화염병과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고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함성이 서울 하늘을 찔렀습니다. 6월 민주항쟁. 잿빛 군사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라는 새로운 빛이 보이기 시작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광장에서 서로의 어깨를 걸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대한민국을 억눌러 왔던 철권 통치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이기동의 인생은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함성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민주화가 되면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조차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의 몸과 마음 앞에서는 부질없는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강경화 말기. 그의 간은 이미 딱딱하게 구도 돌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복수는 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그 독재가 남긴 상처는 이미 이기동이라는 인간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파괴해 놓은 뒤였습니다. 1987년 3월 이기동은 서울 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을 모자로 깊게 눌러쓰고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골목길 그늘을 찾아다녔습니다. 한때 그가 나타나면 구름처럼 인파가 몰려들었던 바로 그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행여 알아보더라도 그 초라하고 병색이 완연한 노숙자 같은 행사에게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땅따리 이기동은 여전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방방 뛰는 모습으로 박제돼 있었고 눈앞에 이 병든 중년 남자는 그저 낯선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는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친구도 떨어진다는 비정한 세상의 이치를 그는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술김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낡은 수첩을 뒤적거리며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이거나 기동이 형, 나중에 라는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여전히 소주였습니다. 식도가 헐어 피를 토하면서도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켜주지 않으면 밀어오는 후회와 자괴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방송국장 멱살을 잡지 말았어야 했나? 그때 배삼룡 형님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 애초에 코미디언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약의 가정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 생각에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이기동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는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서울 중구 회현동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남산 자락이 보이는 곳, 그곳은 과거 TBC 방송국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화려하게 빛났던 시절, 매일 출근하며 꿈을 키웠던 그 방송국 근처. 연어처럼 그는 자신의 전성기가 숨 쉬고 있는 장소로 회귀한 것입니다. 허름한 간판이 붙은 남산장 여관. 화려한 호텔도 안락한 집도 아닌 뜨내기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방 하나 주시오. 카운터를 지키던 주인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를 무심하게 쳐다보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203호. 이기동은 열쇠를 받아들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복도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방에 들어선 그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아마도 그가 평생 놓지 못했던 대본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와 근처 구멍가게로 향했습니다. 소주, 있는 대로 다 주시오. 그리고 담배도 2보루. 가게 주인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돈을 구겨서 던지듯 내놓고 검은 비닐봉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소주병들이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들은 이기동의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다시 203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는 세상과의 완벽한 차단을 선언했습니다. 좁은 방,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비추는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마지막 리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관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고독만이 객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소주병을 땄습니다. 안주는 없었습니다. 깡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타는 듯한 통증을 주었지만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들이켰습니다. 1병, 2병. 술병이 비어갈수록 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해졌습니다. 잿더리는 금색 꽁초로 가득 찼고 바닥에도 담배재가 흩날렸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여관방 벽지가 화려한 무대막으로 변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눈부신 핀 조명이 되어 그를 비췄습니다. 아, 웅야야, 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하하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혀가 꼬여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목소리 톤만은 전성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땅꼬마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래봬도 내가 대한민국 웃음 대통령이야.
박정희도 나보고 웃었고 전두환이도 나보고 웃었어. 다들 나한테 꼼짝 못한다고. 그는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삼룡이 형은 왜 거기 멍하니 서 있어? 빨리 나와서 나 좀 때려봐. 그래야 사람들이 웃지. 어서. 그는 배삼룡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닥을 구르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슬랩스틱 연기를 펼쳤습니다. 쿵, 쿵. 옆방에서 조용히 하라고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명을 태워서 바치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술병이 10병을 넘어갈 무렵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간성혼수. 간 기능이 정지되면서 독소가 뇌로 침투해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증상입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가 역류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헐떡였습니다. 입가로 묽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쓰러진 채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앞에 지나온 50이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해도 재령의 넓은 들판, 아버지의 따뜻한 등, 피난길의 추위, 구두 닦던 시절, 어머니가 건네주던 주먹밥, 미군 클럽에서 처음 들었던 박수소리, 그리고 TBC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짜릿한 전율. 기동아, 웃어라. 울면 배고프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저 웃고 있어요. 보세요. 저 이렇게 잘 웃잖아요.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툭 튀어나온 그의 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귀를 적셨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평생 그가 해왔던 그 슬픈 코미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28일 새벽. 14번째 소주병은 다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술병이 대우르르 굴러갔습니다.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가 손가락을 데웠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호흡이 점점 얕아졌습니다. 심장의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작은 거인, 시대의 우울을 온몸으로 받아내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천재광대 이기동. 그는 그렇게 낡은 여관방 차가운 장판 바닥 위에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소식은 늦게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작게 보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미디언 이기동 지병으로 별세. 화려했던 삶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한 마침표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하나둘씩 달려왔습니다. 배삼룡, 구봉서, 서영춘, 이마룡. 그들은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난기를 발산하는 이기동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이마룡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영정사진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 웅야야, 놀랐지? 할 것만 같았어요. 형님은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형님을 너무 외롭게 뒀어요. 서영춘은 영정 앞에서 술을 따르며 통곡했습니다. 기동아, 이 미련한 놈아, 왜 먼저 갔어? 조금만 버티지. 조금만 더 버티면 세상 바뀌는데. 이제 맘대로 웃길 수 있는 세상이 오는데 왜 그걸 못 참고 갔어? 그렇습니다. 그가 떠나고 불과 3개월 뒤 대한민국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사회 전반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방송 검열도 완화되었고
해직되었던 언론인과 연예인들이 하나둘씩 복귀했습니다. 만약 그가 1년만, 아니 반년만 더 버텼더라면 우리는 유머 1번지나 쇼 비디오 자키, 같은 프로그램에서 백발이 성성한 이기동이 심형래, 최양락 같은 후배들과 어우러져 아, 웅야야를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에 만약은 언제나 잔인한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기동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0년대라는 개발 독재 시대가 낳은 빛과 그림자, 그리고 그 시대가 강요했던 침묵과 검열이 한 예민한 예술가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웃음을 무기로 권위주의에 저항했지만 결국 그 권위주의가 만든 벽에 부딪혀 산화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의 개그를 기억하는 세대도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기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웃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그 웃음 속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없던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한 시인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바보가 되어주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 남산.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입니다. 이기동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여관방 창으로도 저 불빛이 보였을까요? 그는 마지막 순간 저 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무대에 서는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고향 황해도의 밤하늘을 생각했을까요? 비극은 끝났지만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훗날 심형래의 영구가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친구였다면 이기동의 땅따리는 술 취한 아버지들의 벗이었습니다. 이기동의 바보 연기에는 단순히 모자람을 넘어선 쓴맛, 즉 깊은 페이소스가 서려 있었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싶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억울한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주는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억눌린 서민들의 한을 달래주는 위로이자 눈물 젖은 해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튀어나온 눈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시대에 맞서는 무기였습니다. 숨막히는 변경 국가 시절, 그가 부조리한 상황에서 눈을 까뒤집을 때 대중은 말 못할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또한 웅야야, 쿵따라닥닥 삐약삐약 같은 정체불명의 괴성들은 일종의 언어적 테러이자 해방구였습니다. 뜻이 없기에 검열할 수도 없었고 무의미하기에 민중의 모든 희로애락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그 소리들은 시대가 내지르는 원초적인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 요란한 광대의 가면 뒤에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신사 이기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메소드 연기자였습니다. 남을 웃기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정반대의 인격을 연기해야 했던 그 간극은 그를 매일 깎아내리는 심리적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주머니를 털어 후배들의 밥을 사고 찾아온 거지에게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주던 미련할 정도로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선함을 이용했고 그는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가 떠나고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웅야야 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권위주의에 맞선 몸의 철학자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슬픈 사람들을 위로한 거리의 성자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흩어졌으나 그가 남긴 비의 어린 웃음의 DNA는 오늘날 K 콘텐츠의 해악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의 오늘, 우리는 다시 그를 추억하며 늦은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
굿바이 리틀 조이, 굿바이 땅따리. 부디 그곳에서는 검열도 빗독촉도 없는 무대에서 마음껏 웅야야를 외치며 영원히 웃으시길 바랍니다.